통풍. 아이고, 정말. 그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 이거 진짜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심지어 뼈를 자르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와, 그 정도인가요? 특히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격렬한 통증.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통증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요산이요? 네. 이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뾰족뾰족한 결정 형태로 변하는데 이게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아, 그 결정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바늘 수백 개로 관절을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통풍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이나 고려대병원 같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설명, 또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바탕으로요. 네, 좋습니다. 통풍, 이게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통증 완화, 이걸 넘어서서 통풍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지, 또 우리 몸 전체 건강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통증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출산의 고통을 한 8점 정도로 본다면 통풍 발작은 9점 수준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9점이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왜 주로 새벽에 찾아온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요. 우리 몸의 체온이 새벽 시간에 가장 낮아지거든요. 네. 온도가 낮아지면 혈액 속에 녹아있던 요산이 더 쉽게 결정으로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새벽에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한 거죠. 아하, 체온 변화 때문이군요. 그럼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새벽에 갑자기 그런 통증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급처치 같은 거요. 일단은요, 너무 아프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픈 발을 심장보다 좀 높게 올리는 게 좋아요. 베개 같은 걸로 받쳐서요. 네, 높게 올리고. 그리고 얼음찜질. 이게 염증이랑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갑게 해주는 거죠. 얼음찜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날이 밝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가서 항염증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해요.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아까 그 통증의 주범이라고 하신 요산, 이게 원래 우리 몸에 나쁜 녀석이기만 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요산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네. 이게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몸이 노화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면역 기능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거든요. 좋은 역할도 하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요산 수치를 낮추기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뭐 이런 고민도 사실 해볼 수 있는 지점이죠. 이건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질 때군요. 어느 정도가 많은 건가요? 보통 혈액 검사했을 때 혈액 중 요산 수치가 8이나 9mg/dL 이 정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제 결정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8이나 9 이상.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요산 대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져요. 이 퓨린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핵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퓨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통풍 얘기하면 꼭 나오죠.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아,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몸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퓨린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통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요. 네. 사실 통풍의 더 핵심적인 원인은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요산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이게 훨씬 흔해요. 아, 생성보다는 배출의 문제다. 네. 특히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
신장 기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체질이라고 하죠. 이게 한 6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60%나요? 와, 그럼 이거 약간 타고나는 거네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유전적 소인이 크다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유전 외에 다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잘 걸리고요. 여성분들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유산 배출을 좀 도와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아, 그래서 남자 환자가 많구나. 네. 그리고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또 고혈압, 신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탈수 상태, 물을 잘 안 마시는 거죠. 탈수도요? 네. 그리고 특정 약물들, 예를 들어 이뇨제 같은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하고 단 음료수요.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아, 술, 단 음료. 역시나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위험 요인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비만, 고혈압. 맞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들과 거의 겹치죠. 아, 그래서 통풍을 단순 관절염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군요.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에너지 대사 시스템, 이 문제랑 연결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통풍은 단순히 관절 하나가 아픈 병이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대사 질환들이 함께 나타나는 그 대사증후군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다른 대사질환 관련 검사를 꼭 같이 해보셔야 하고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단순히 아픈 것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관리법, 특히 식단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퓨린 얘기 잠깐 나왔는데 보통 통풍 환자분들한테 퓨린 많은 음식 피하세요 이러잖아요. 뭐 붉은 고기, 내장류, 등푸른 생선, 특히 맥주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좀 조심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특히 급성 발작이 작거나 조절이 잘 안 될 때는요. 네. 그런데요, 최근 연구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특정 음식 몇 가지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 뭔가요?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조절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퓨린 자체보다 총 칼로리가 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비만 자체가 통풍에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조절해서 살을 빼면 통풍 관리에도 도움되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도 좋아지니까 이게 정말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특정 음식 피하는 것보다 전체 식사량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핵심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퓨린 많은 음식을 막 마음껏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조절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총 칼로리 조절이 핵심. 그럼 이건 정말 꼭 피해야 한다 하는 최악의 조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단연코 술입니다. 술 중에서도 특히 맥주. 맥주요, 역시. 네, 맥주는 그 자체로 퓨린 함량이 높아요. 볼이나 효모 때문에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몸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건 늘리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 막아버려요. 와, 정말 최악이네요. 생성은 늘리고 배출은 막고. 그렇죠. 그래서 맥주는 정말 피해야 하고요. 그럼 무알코올 맥주는 괜찮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퓨린은 그대로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아, 무알코올도 안심할 순 없군요. 네. 그리고 맥주 아니더라도 소주나 다른 술들도 결국 알코올이기 때문에 요산 배출을 방해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좋죠. 술은 정말 백해무익이네요, 통풍에는. 또 하나 피해야 할 게 아까 과당 음료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거요. 여기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몸 안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아, 설탕보다 과당이 더 문제인가요? 네, 요산 측면에서는 과당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 음료는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최고죠. 물. 역시 물이 중요하군요. 네, 물은 정말 통풍 관리의 1등 공신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 양이 늘어나면서 요산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2리터.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을까요? 일단 저지방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나 요거트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요산 배출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오, 유제품이요? 의외네요? 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체리가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커피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거나 오히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마 카페인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체리, 커피. 흥미롭네요. 그럼 채소는요? 시금치나 버섯 같은 것도 퓨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아요. 일부 채소에도 퓨린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 양이 고기나 내장류에 비하면 훨씬 적고요. 또 채소에는 다른 건강상 이점들이 훨씬 많잖아요. 섬유질이나 비타민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소들은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죠. 다행이네요. 채소까지 못 먹으면 정말 힘들 텐데. 아, 조리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물에 데치거나 삶는 방식이 퓨린을 좀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데치거나 삶기. 알겠습니다. 자, 식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치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통풍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급성 발작이 왔을 때 하는 치료랑 평상시에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장기적인 치료요. 네. 급성 발작 때는 일단 너무 아프니까 그 통증과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콜키신이나 소염진통제,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써서 염증을 확 잡아줍니다. 이건 비교적 빨리 효과를 봐요. 일단 급한 불 끄는 약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춰서 아예 발작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결정에 더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산 저하제라는 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로프리놀이나 같은 성분의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해서 혈중 요산 수치를 목표치 이하로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다시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어쩌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없거나 발작 빈도가 매우 낮은 초기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철저한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조절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이 약은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모든 약이 그렇듯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드물지만 피부 발진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계속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약만 믿고 술 마시고 과식하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식단 관리, 체중 조절, 금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의 효과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게 그럼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보통 4단계로 봐요. 처음에는 증상은 전혀 없는데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만 높게 나오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상태가 있고요. 증상 없는 시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급성 통풍 발작이 오죠. 이게 처음 겪는 통풍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네. 발작이 가라앉고 나면 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한 시기가 와요. 이걸 간헐기라고 하는데 이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발작이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오게 됩니다. 아, 괜찮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만성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는 관절 여기저기에 요산결정 덩어리인 토푸스가 만져지기도 하고 관절 모양이 변형되거나 심하면 관절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와, 관절 변형까지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만성 단계로 가는 걸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가요? 관절이 아픈데 운동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급성 발작으로 관절이 붓고 아플 때는 절대 운동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해요. 운동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발작 때는 무조건 쉬기. 네. 하지만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풍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요. 네. 너무 격렬하게 하거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것도 잊지 마셔야 하고요. 운동 중 수분 보충 중요하네요. 자, 오늘 통풍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통풍이 단순히 잠깐 아팠다마는 관절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과 관련된 전신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전신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퓨린이든 특정 음식 자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더 핵심적인 관리법이라는 것. 총 칼로리 조절. 그리고 술, 특히 맥주와 과당이 든 음료수는 반드시 피하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술, 과당 음료는 피하고 물은 충분히.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요산 저하제 같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함께 해야만 통풍을 평생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군요. 정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생각할 거리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요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 같은 이로운 역할도 하고 또 통풍 발병에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어쩌면 미래에는 단순히 모든 사람의 요산 수치를 일률적으로 낮추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 요산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최적의 요산 수준을 찾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풍 관리가 좀 더 정밀하게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개인 맞춤형 요산 관리.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